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혹시 심화 이론 수업을 안 들었으면 오늘 수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들었으면 집에서 동영상으로 미리 해당 부분을 듣고 수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문제에다가 직접 답을 달면 나중에 다시 풀 때 답이 보여서 정답이 보여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백에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틀린 문제에다가만 표시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시간이 부족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수업 듣고 나서 또는 수업 듣기 전에 심화 이론을 미리 공부하고,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수업 듣고 나서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 확인학습을 통해서, 교재 확인학습 교재를 통해서 꼭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페이지를 보면 이 교재가 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끔 핵심 문제가 나와 있고, 핵심 문제는 뭐 서술하라, 비교하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온 거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미리 한번 살짝 풀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알건 모르고 그냥 쭉 풀어오면 됩니다. 뭐 정답 맞출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또 모르는 내용도 막 찾아서 공부할 필요 없고, 그것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 문제나 뭐 이렇게 칸 채우기 이런 문제들, 칸 채우기 문제야 직접 해보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핵심 문제의 경우에 뭐 기술하라,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직접 막 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논술 시험 대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뒤에 정답 한번 확인하고 정답 읽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강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시간상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사지선다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그렇다고 있는 문제를 또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너무 쉬운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앞에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 컬럼 세 번째 줄에 창발적 특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창발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상위 체계로 올라갈 때 그 전에서는 없던 것이, 하위 체계에서는 없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위는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물론 이제 신경 조직을 더 나눠서 신경 조직과 악교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에 상피 조직만 있어서는 위에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 네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소화라는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단계에서는 없던 것이 만약에 기관 단계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넘기시고, 자, 2페이지 왼쪽 컬럼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유전자 발현 굵은 글씨 나와 있죠.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대개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얘기하는데,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단백질 합성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전자라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유전자의 발현이 모두 단백질 합성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rmtRNA 기억하셔야 하는데, RNA, mRNA, tRNA 만드는 정보가 전부 DNA에 있는데, 그럼 RNA나 rRNA나 tRNA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rRNA나 t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이 RNA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유전자 발현이라 함은 단백질 합성까지 의미하고, 그리고 참고로 RNA는 이제 rRNA, mRNA, tRNA 외에도 뭐 마이크로 RNA, 그다음에 snRNA 등이 있는데, 세포 내에서 가장 많은 RNA는 rmtRNA 중에서, 물론
마이크로 RNA나 sRNA 더 적으니까 그럼 rmtRNA 중에서 세포 내에 가장 많은 RNA는 rRNA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유전자 발현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모든 형태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뉴클레오타이드로 진 유전 부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유전 부호라 함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생명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전 암호가 동일한데 유전 암호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UG 물론 게시 코드로도 작용하지만 메티오닌, 요즘 코딩책에는 메사이오닌이라고도 하는데 메사이오닌 또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데 요 AUG는 모든 생명체에서 다 메사이오닌을 지정한다. 그런 얘기죠. 유전 암호가 동일하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변형된 포밀 메티오닌, 그러니까 포밀 메티오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세균에서. 그러나 이게 전혀 포밀 메티오닌과 메티오닌이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니라 메티오닌에 포밀기만 붙어 있는 거니까 유전 암호가 동일하다. 물론 일부 세균에서 유전 암호가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동일한 뉴클레오티드로 유전 부호를 사용하고 유전 암호도 동일하다. 그 다음에 그 핵심 문제 1.2 밑에 두 번째 줄에 유전체 그 다음 문장의 두 번째 문장에 인간 염색체 한 세트는 약 30억 염기쌍을 갖는다. 가끔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30억 개의 염기가 아니라 30억 염기쌍. 자, 그 다음에 다음 컬럼으로 가서 오른쪽 컬럼으로 가서 1.2 핵심 주제에서 오른쪽 컬럼 중간 부분에 생명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반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진화가 되겠고 그래서 생명체들이 다른데 다르다라는 얘기는 다양성을 의미하고 그럼 통일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론반에서는 기관지에는 편모하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에는 편모하고 구조적으로 같죠. 9+2 구조 물론 진핵세포에서 그렇게 통일성을 갖는다. 또 모든 생명에서 유전 언어는 공통적이다. 유전 암호가 공통적이다. 이게 통일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생물학에서의 핵심 주제가 진화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넘깁니다. 이제 4페이지로 가서 이제 선다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 선다형 문제. 4페이지는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고 5페이지의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모 샘플에서 수많은 엽록체와 채찍 같은 편모를 가진 단세포 생물체를 발견했다. 아래 그룹 중 어디로 분류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우선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선 생물을 영역으로 나눌 때는 세균 영역, 그 다음에 고세균 영역,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3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이때 세균과 고세균은 모두 원핵생물이죠. 원핵생물. 그러나 고세균은 세균과 유연관계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진핵생물과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 그리고 이제 개로 나눌 때는 육개체계 설명드릴게요. 세균계. 그러니까 세균 영역에는 세균계만 있고 고세균 영역에는 고세균계만 있고 그리고 진핵생물 영역에는 4개의 계가 있죠. 그래서 원생생물계, 식물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계 그리고 동물계 이렇게 4개의 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럼 4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톡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거법을 써야 되죠. 답이 아닌 걸 지워나가는 게 이 문제를 풀 때는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런데 단세포 생물이니까 식물 아니죠. 식물은 다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면 동물도 단세포 아니니까 지워야 되고 더군다나 엽록체를 갖고 있는 건 동물이 아니죠. 그다음에 고세균역 그랬는데 세균은 원핵생물은
세포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경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엽록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D와 E 될 수 있는데 그럼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E를 먼저 보면 핵이 있는지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네 내공이 약한 거고 그럼 D가 되겠죠. 원생생물계로 제한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엽록체를 갖고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를 답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류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을 우리는 조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세포 조류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 생명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잘 배열된 것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의라고 했는데 표현이 좀 적합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생물학의 범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적는 것을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데 구조가 같으면 되게 기능이 같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고 그 조직들,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그 개체들의 모임,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 집단 그리고 그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군들의 집합을 군집, 그러니까 이종 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 다람쥐가 있으면 그 북한산 다람쥐 개체군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의 모든 생물들 다 합해서 군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북한산에는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도 있는데 그 생물과 무생물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하고 그 생태계들의 모임을 생물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포 아래 단계로 더 보면 세포는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물학에서는 이제 분자 수준부터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세포학 등으로 그래서 개체 이상의 수준, 개체 이상이니까 개체를 포함하는 거죠.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을 생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6번 일단 A에서는 기관 조직이니까 조직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B 생명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개체입니다. 개체 individual 그러니까 미국 책에는 individual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개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생물학에서는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 그래서 생명을 개체로 바꾸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C. 분자,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그리고 생물이 아니라 개체 되겠죠. 넘깁니다. 자, 7페이지로 갑니다. 네, 화학과 세포. 그 복습란의 2.1 물질은 순수한 형태 혹은 화합물 형태의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이제 이론반에서 다룬 내용이긴 한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순물질과 그리고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 혼합물은 섞여 있는 물질. 그러니까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을 때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순물질을 더 나누면 호두원소 물질이 있고 호두원소 물질은 말 그대로 원소 한 개가 아니라 한 종류. 그래서 그것을 호두원소 물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산소, 호두원소 물질이죠. 산소 분자는 또는 수소 이런 것들 호두원소 물질이고 화합물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원소여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 그래서 대표적인 거 물.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2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 그러면 이것도 화합물이겠죠. 1대1의 비율로. 2대2니까 1대1이겠죠. 그래서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것도 화합물이죠. 자, 그런데 분자라는 개념도 기억하셔야 하는데 분자는 무슨 결합하는 물질?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 그러면 분자는 호돈소 물질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리고 화합물에도 포함이 되죠. 자, 여기 염화나트륨이 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 분자이다 아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에서 만드는 물질이니까. 그럼 이 녀석은 분자가 아니지만 그럼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합물에는 분자도 있고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도 있고 그런데 분자가 호돈소 물질에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분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18쪽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은 18쪽은 그러니까 분자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홀로. 그래서 그런데 이 녀석은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얘를 분자로 간주하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물질은 순수한 형태 혹은 그러니까 순물질의 얘기고 화합물 형태의 화학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또 화합물과 관련해서 창발적 특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수 있죠.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면. 그런데 이 물에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에서 없던 성질이 나오죠. 이것도 창발적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페이지 오른쪽 컬럼에 가서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인체에 25가지 원소가 있고 그 중에서 4가지 질량 비율입니다. 질량 비율을 4가지 많은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OCHN 넘버원 채널 OCN 기억나죠? OCN 그리고 6가지 하라 그러면 카피 OCN 카피 질량 비율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서 핵심 문제 2.2에서 첫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질량수와 원자 번호의 차이는 자 볼게요. 탄소 원자를 예를 들면 이걸 우리는 원자 번호로 가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고 그다음에 중성 상태에서의 중성 상태라는 것은 전하를 띄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가 되고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그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은 상태를 중성 상태, 즉 전기를 띄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자의 수하고도 똑같죠.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데 이 탄소 원자의 경우에 6개의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는데 역시 6개가 있고 전자가 그럼 둘을 더하면 빵 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중성 상태에서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는 똑같다. 자, 그리고 여기 위첨자로 12를 쓰는데 이것은 질량수고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제 말 빠르지 않죠 이제? 제 말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 공부가 덜 된 거야. 자,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질량수와 원자 번호의 차이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것은 뭐겠어? 중성자겠죠? 그래서 중성자의 숫자와 같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오른쪽 컬럼의 핵심 문제 2.3을 보면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 궤도 또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좁은 공간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놨지만 실은 이게 원자의 크기라면 다시 핵의 크기는 여기 점 하나 정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화학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축구장 하나의 크기를 원자 하나의 크기라고 비유를 한다면 원자핵은 그 축구장에 있는 뭐 축구공이나 탁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매우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있으면 서로 밀쳐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껍질에 전자가 돌고 있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헬륨의 경우에는 대단히 안정해서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지만 자 예를 들어 나트륨을 예를 들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그럼 전자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8개 채우고 소위 옥텟 규칙에 의해서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되었을 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까지 채우려는 규칙인데 물론 그것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를 2개까지 밖에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그것이 맨 바깥쪽 껍질이 됐을 때 8개까지 채우려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왜 8개를 채우려고 하냐면 그래야 안정하니까. 미쳤다. 뭘 쏘놨어.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지었어. 자, 그래서 전부 11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튕겨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것이 다른 전자급 다시 멀어져 가죠. 만약에 이 녀석들도 물론 이제 이 녀석 하나 띄어낼 때보다는 이 녀석 띄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역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다음 껍질로 그 더 먼 껍질로 옮겨져 가죠. 또 에너지를 받으면 아예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 더 먼 껍질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자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핵에 더 가까운 껍질로 이동할 때는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에서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 껍질을 원자가 껍질 또는 최외곽이라고 합니다. 맨 바깥쪽 껍질, 각은 실은 껍질보다는 껍데기라는 실은 이게 갑각류할 때 그 각이죠. 껍데기. 그래서 맨 바깥쪽 껍데기를 최외곽이라고 하고 맨 바깥쪽 껍데기에는 그런데 이제 화학에서는 되게 껍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 그런데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을 이 교재에서처럼 원자가 껍질이라고 하죠. 최외곽을 다른 말로 원자가 껍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자가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 그러나 그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요거 한 개. 물론 이때 원자가 전자 한 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온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0번인데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자 그런데 그럼 이 경우에 네온의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8개입니다. 그러나 원자가 전자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그러나 요 18쪽의 경우에는 8개 채워져서 이미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쪽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18쪽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까 헬륨의 경우에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8개의 전자, 다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다?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는 0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가 그 원자의 특성을, 화학적 특성을 결정짓죠. 자,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해,
리베붕탄질산푸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맛있다. 카카.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적어놨는데, 그래서 주기율표는, 현재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숫자의 순서대로. 자,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서 가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주기라고 하고,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로를 뭐라 하냐면 족이라고 하는데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기 13족이죠. 3족이 아니라 13족. 물론 여기 지금 3족과 12족까지가 생략되어 있는 소위 전이원소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다. 그래서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족은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의 수. 그런데 요 족의 1의 자리와 최외곽 전자수가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인데 2개의 전자 채우고 4개의 전자 채우고, 그러니까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이 4개 있으니까 14족, 그리고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니까 2주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트륨의 경우에는 11번인데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1개 채우고, 그러니까 3주기에 1족. 자, 그런데 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그 원자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리튬의 경우에는 3번인데 2개 채우고 1개 채우고, 그럼 원자과 전자가 1개. 그러니까 지금 요 1쪽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원자과 전자가 1개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7개의 전자를 받는 것보다는 1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1쪽들은 모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의 전하를 띠죠. 17쪽의 경우에는 플로르부터 보면, 플로르는 원자 번호가 9번인데 2개 채우고 7개 채우고, 그 다음에 염소 원자의 경우에 17번인데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7개 채워서 이 녀석들은 7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1개를 받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17쪽은 전자를 받고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죠. 그래서 그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물론 18쪽은 빵개, 그래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진다. 금속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죠.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전자를 1개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된다. 이쪽은 공통적으로 전자를 2개 잃어버리고 플러스 2가 이온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요, 환화야? 산화요, 환원이야? 산화되기 쉽다.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단 18쪽의 경우는 이미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빼고, 이미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럼 17쪽까지 해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얘랑 반대죠. 비금속성이 강하다. 비금속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전자를 받기 쉽다. 전자를 받기 쉽다는 말은 환원되기 쉽다. 그리고 전자를 받으니까 음이온 되기 쉽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의 종류로 가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결국 이런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조건,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온결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온결합부터 얼른 할게요.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다시 할게요. 11번인데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1개 채웠다. 그래서 얘를 하나 잃어버리고, 그럼 하나 잃어버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그다음에 염소 원자의 경우는 17번인데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7개 채워서 1개를 받는다. 그러니까 8개가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우니까 안정해지죠.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반된 전하를 뜨니까 둘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염화나트륨을 형성한다. 되겠죠? 이게 이온결합.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자, 그러면 공유결합은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데, 물론 수소 분자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2개 채우려고 하죠. 어쨌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어야 안정하니까. 그래서 요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수소의 전자, 그 다음에 X로 표시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서로 안정해지게 되죠. 그림으로 표시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온결합도 공유결합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온결합하는 물질 염화나트륨과 같은 것을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오른쪽 컬럼입니다. 9페이지 오른쪽 컬럼. 그래서 이온화합물이라고 표현했죠. 같은 말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나 이온화합물이나. 자, 그런데 역시 염화나트륨도 일정한 비율로 나트륨과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온 화합물 해놓고 두 번째 문장의 뒤에 염 결정에 존재하는 이온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무슨 말일까? 확장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 또 여기 염화이온, 여기 염화이온, 그럼 또 나트륨 이온. 어쨌건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나트륨과 나트륨 원소와 염소 원자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한다. 그러면서 확장해 나간다는 얘기죠. 사방으로. 그래서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염은 건조한 상태에서만 강한 이온 결합을 보이고, 염이라는 것은 꼭 소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할 때, 그러니까 염산은 염화소를 물에 녹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이 고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 그럼 얘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존재하고, 이건 나트륨이온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산화이온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얘는 산, 얘는 연기. 그래서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물을 형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중성화한다는 뜻이죠. 산성과 염기성을 중성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에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화 반응에서 물과 함께 만들어지는 물질, 이를테면 염화나트륨과 같은 것을 우리는 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고체에서는 결정 상태로 존재하지만 물에서는 이온 형태로 존재하죠.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자, 그래서 다시 염은 건조한 상태에서만 강한 이온 결합을 보이고 결정은 물에서는 용해된다. 그래서 점화를 뜨게 되죠. 이온 형태로. 9페이지 왼쪽 컬럼으로 다시 가서 핵심 문제 2.6 아래에 있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할 때 그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5보다 작으면 이것을 우리는 비극성 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그런데 0.5에서 2.0까지를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그죠? 처음 듣는 얘기야? 2.0보다 더 클 때를, 자, 이 경우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커. 만세. 자, 지금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어. 찌릿찌릿. 그런데 내가 전기음성도가 훨씬 더 커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완전하게. 그럼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 전화를 띄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이렇게 너무 크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온 결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비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그러면 0.5보다 작은 경우니까 그 종류가 같은 경우에도 비극성 공유결합.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했다. 이거 비극성 공유결합이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비극성 공유결합하는 물질은 비극성 분자 또는 무극성 분자,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하는 것은 극성 분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볼까? 결국 이제 물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생물학에서는 물은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이고, 물론 FON에서 그래서 전기음성도, 물론 폴링이라는 학자가 플로우를 4.0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측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값인데, 산소가 3.5, 질소가 3.0인데, 그럼 이 차이는 0.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이고, 그리고 극성 분자. 이제 이 분자가 극성이냐 비극성이냐를 따질 때는 입체적으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따지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안 돼. 입체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 극성 분자이고, 그래서 극성과 친하고 무극성과 친하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물의 경우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을 때 결국 전기음성도 차이에 있어서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얘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얘도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한다. 이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죠. 반드시 수소가 참여해야 되고, 수소는 이미 한 분자 내에서 전기음성과 큰 FON 중에 1개와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그 다른 분자라는 것은 종류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음수가 큰 FON 중에 하나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각도 수소를 중심으로 같은 분자 안에 있는 전기음수가 큰 녀석과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음수가 큰 녀석, 이 사이의 각도는 180도가 되어야 되죠. 넘깁니다. 10페이지 2.4에 화학 반응에서 화학 결합이 형성되어 끊어진다.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밑에 두 번째 문장에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물질은 보존된다.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봐. 빨간색.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넣어주고 전기 방전을 시키면,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면 여기 물 분자가 형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수소기체가 다시 수증기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액체 상태가 되면 물이 될 텐데, 이거 화학 반응이죠. 그럼 화학 반응에서 물질이 보존돼? 물질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반응 전후에서 똑같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소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 말은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원소의 종류 달라지지 않는다. 개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부 수소 원자가 4개 있고, 여기도 4개 있고, 산소 원자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고. 그러나 물질이 보존되는 건 아니죠. 원소 또는 원자가 보존되는 것이지. 자,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반응 전후에 있어서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있어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성을 띠고, 그래서 또한 수소 결합을 하고, 그래서 극성을 띠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의 독특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히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응집력이 크다. 자, 물 분자는 응집력이 크다. 같은 종류의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을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응집을 하죠. 또한 그 다음 컬럼에 흡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흡착보다는 부착력. 그래서 부착력이 크다. 그 부착력에 의해서 무쇠관 현상이 일어나죠. 다시. 좀 다른, 부착력에서 무쇠관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있는 것도 표면 장력 또 크고, 그 다음에 비열이나 기화열도 크다. 이게 물 분자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은 온도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비열이 크다, 기화열이 크다.
그러니까 물과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비율이 크다. 온도 변화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적합하죠. 기화율도 크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되는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 수소결합을 끊는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수소결합을 끊으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어려워? 수소결합이 끊어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지? 맞아? 그럼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가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반대로 이제 물이 얼 때는 수소 결합이 더 형성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큰 호수가 있는 동네는 겨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 춥지 않죠.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자, 그리고 기화 냉각이라는 것은 물론 기체가 되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 되면서 주변에 있는 물을 이제 빼앗아 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순수한 물 100도씨에서 끓는데 그럼 100도씨에서는 액체 상태도 존재하고 기체 상태도 존재하겠죠. 그럼 같은 100도씨지만 액체 상태의 물 분자와 기체 상태의 물 분자 에너지 누가 더 많어? 기체 상태가 더 많지. 그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튕겨져 나가면 거기 남아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더 적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겠지. 어렵구나.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을 봤어. 평균이 90점이야. 그런데 100점짜리 3명을 뺐어. 100점짜리 3명이 그러니까 그 물 분자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 됐다고 쳐. 평균이 90점이었는데 100점짜리 3명을 뺐어. 그러면 평균이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00도씨에서의 그 기체가 돼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에너지 많은 녀석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많은 녀석들이 빠져나가니까 평균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걸 기화 냉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가서 핵심 문제 2.12 둘 다 풀어드릴게요. 핵심 문제 2.12 0.5몰의 젖산 용액 1리터에는 얼마만큼의 젖산이 들어있나 그랬는데 용액 1리터에 1몰 녹아 들어있을 때 1몰 농도라고 하죠. 1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1리터에 수소 이온이 요만큼 들어있으면 그것이 물론 농도 이렇게 나타내죠. 1몰 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런데 A에서 0.5몰의 젖산용액 1리터에는 얼마만큼의 젖산이 들어있냐? 몇 그램의 젖산이 들어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젖산에 물론 친절하게 젖산의 분자식 가르쳐줬어. 363. 이물이 알고 있어. 그럼 이 젖산의 분자량은 이 젖산을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다 합한 것이겠죠. 개수까지. 그럼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3개가 있고 원자. 그다음에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6개가 있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인데 3개가 있고. 그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아유 어렵다. 36 더하기 6 더하기 48 더하면 계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려워. 이렇게 하니까 54가 되고 합하니까 90이 되죠. 되죠? 그래서 여기 젖산의 분자량이 90이야. 그럼 예를 들어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질량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이죠. 그리고 요 12는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 원자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1몰계, 탄소 원자가 1몰계 있으면 12g이라는 얘기입니다. 1몰계 있으면 12g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젖산 1몰 있으면 몇 g이라는 얘기야? 90g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0.5몰이라고 그랬어. 그럼 0.5몰이면 몇 g 들어있겠어? 당연히 45g 들어있겠죠. 그리고 B,
A의 용액에는 젖산 분자가 몇 개나 들어있는가? 0.5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몰이 6.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그래서 절반.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산과 염기에서 물론 이제 산과 염기의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 산과 염기의 정의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할 때 염기는 그러니까 내놓는 물질 염기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러한 정의가 있고 또 하나의 정의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할 때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 생물학에서는 얘네들보다는 주로 얘네들을 다루죠. 자, 그런데 여기 물 분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해일이 될 수 있다. 해일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온화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 물 분자가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요 수소이온은 또 다른 물 분자와 반응을 해서 또 다른 물 분자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물론 보통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지만 실제는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표준 상태라는 것은 1기압 25도씨를 표준 상태라고 하는데 표준 상태에서 순수한 물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는 동일하다. 즉 우리가 이제 pH가 7일 때를 산성이라고 하고 7보다 작을 때를 7일 때를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작을 때를 산성, 7보다 클 때를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중성 상태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와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똑같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크면 산성인 것이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낮으면 염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서 수소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물이니까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물이죠.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pH는 pH의 계산식이 마이너스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수소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여기 이미 10이 붙어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 1의 차이는 몇 배 차이? 10배 차이.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pH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래서 pH 2하고 4를 비교해보면 수소이온의 농도 누가 더 높아? 2가 몇 배? 100배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문제 2.14에서 탄산, 중탄산염 시스템은 주요한 생물학적 완충액이다. 완충액이라는 것은 크게 변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죠. 아래의 식에서 분자와 이온을 표기하고 어느 것이 수소이온 공유체이고 공유체라는 건 주는 녀석, 어느 것이 수소이온의 수용체인가 받는 녀석. 자, 식 써볼게요. 탄산이 이제 헬이 즉 이온화가 되는데 우리 책처럼 수소이온을 먼저 여기다 써놓고 그리고 수소이온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수소 하나에 먼저 하나에 CH3 마이너스가 되겠지. 반응 전후에 있어서 원자의 개수 똑같아야 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전화량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전화량이 0이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물론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럼 이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녀석은 누구야? 지금 이 탄산이 이렇게 이온화되면서 수이온을 내놓았죠. 수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뭐라 그랬어? 산.
그럼 반응이 왼쪽으로 일어날 때는 이 탄산수소이온이 수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수소이온의 공여체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수소이온의 수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반응이 일어나. 이 녀석은 수용을 받으니까 뭘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탄산이, 이 시스템이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 반응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자, 이런 화학 반응을 할 때 제가 이 용어를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만 르샤틀리에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를 촉진하는 쪽 아니면 억제하는 쪽으로 반응을 한다? 억제, 방해하는 쪽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A의 경우에는 pH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pH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윤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적어진다는 얘기야? 얘가 많아지니까 이 많아지는 걸 방해하려면 반응이 왼쪽으로 일어나야 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pH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아질 때, 그럼 pH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수윤이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pH 완충 작용을 해준다 라는 얘기고, 핵심 문제, 오른쪽 컬럼의 핵심 문제 2.15에서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물론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pH를 낮추는 이유를 2.14의 식에 나타내라 그랬는데, 일단 써볼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물론 이제 세포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을 하죠. 물에 녹죠. 그래서 뭘 만들어? 탄산을 만들고, 그 탄산이 아까처럼 이걸 바꿔 쓸게요. 그냥 수소이온과 그리고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그런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증가가 pH를 낮추는 이유는,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제가 기본반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럼 이게 많아지니까 이 많아지는 걸 방해하려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야 돼? 오른쪽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럼 반응이 또 얘가 많아지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많아지고 수소연이 많아지니까 pH가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래서 제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으면 pH가 낮아진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식을 이용해서 B번입니다. 낮은 pH가 해양의 탄산 이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랬는데, 물론 이제 탄산이온은 이제 요놈만 보는 겁니다. 탄산이온은 더 이온화가 되어서 수소이온 1개, 그리고 여기서 수소이온만 빼면 돼. 그러면 CO3에 이게 E-가 되겠죠. 반응 전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합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뭐라 그랬어? 낮은 pH가 그럼 pH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물론 이것도 가역 반응이야. 그럼 이게 많아지면 이 많아지는 걸 방해하니까 반응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겠어? 왼쪽으로 일어나겠죠? 그럼 얘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다 르샤틀레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에서 칼슘 이온이 상당히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탄산이온의 변화가 산호초 생태계에서 산호이온 석회화율, 즉 탄산 칼슘의 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칼슘 이온은 뒤에 보이나요? 칼슘 이온은 탄산 이온과 반응을 해서 탄산 칼슘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반응도 이제 가역 반응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 칼슘이 일정할 때 탄산의 변화. 자, 그러면 봐봐. 다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수윤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그럼 수윤이 많아지면 반응이 왼쪽으로 일어나죠. 그지? 반응이 왼쪽으로 일어나면 요 탄산이온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니까. 그럼 반응이 오른쪽으로 많이 일어나겠어? 왼쪽으로 많이 일어나겠어? 왼쪽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석회화율이 감소하겠지. 이해돼요? 차근차근 따져주면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